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 12월 3일 김현태가 무장해서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갔으면 군정법을 적용해야지. 그거 지시한 윤석열은 반란 수괴가 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특검이 언론에 나와서 더 이상 반란이라 부르지 마라. 맞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 이 정도면 많이 참으신 거야. 내가 이제 상황을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오늘 김경호 변호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요, 12.3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군사 반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사 반란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만. 그래서 군사 반란이 내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는 군사 반란으로 윤석열 등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종합특검이 군사 반란으로 윤석열 등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군사 반란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는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조은석의 내란특검도 군사 반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내란특검에서도? 내란특검에서도. 네. 그거 먼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 침해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이 되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쿠데타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재판 받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면 이거는 군사 반란 될 수도 없다. 김경호야 좀 정신 차려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좌절이 됐어. 그래서 이 종합특검이 출범해갖고 열받아갖고 이번에는 군사 반란으로 좀 해라 하고 고발한 거야. 종합특검에서는 군사 반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종합특검도 똑같은 이유로 철회를 했다. 입장을 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되잖아. 그렇죠. 맞지? 네. 판결문. 자, 다수 의견인데요.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 계통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제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건 이제 1980년 5.17 비상계엄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뭔 얘기인가 싶죠.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사력 낭비다. 네. 네. 너 왜 고발했냐? 김경호 너. 예. 저도 네. 저를 모욕한 거죠. 모욕감을 줬죠. 그건 맞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주겠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죠.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렇지. 논리적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전두환의 전원합의체 판결 9.6도 3376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아요. 조은석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권창형 특검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들은 이 다수견해가 말한 반란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유형만 잘라가지고 전형적인 법조인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게 뭐냐? 군인이 병기 들고 작당해서 군 지휘 계통의 반항. 이것이 반란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 고발을 찢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12.12 건이고 또 하나 설명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잠깐만요. 요거 알아들었어요? 네. 군인이 예를 들어서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 네. 대통령 지휘 받지 않고 쥐들끼리 반란 일으키면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네. 요게 12.12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야. 그때 대통령 승인이 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첫 번째 유형은 근데 그거와 별개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군인이 병기를 들고 국가기관에 반항. 네. 여기는 군 지휘 계통 승인 여부 필요 없다 기관 국회에 병기 들고 출동하면 반란이라고 명확하게 두 번째 유형을 네. 어떻게 해서 조은석 특검과 권창형 특검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두 번째 유형을 빼놓고 첫 번째 유형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찢어 밝히느냐. 진짜네. 제 첫 번째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야. 자,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띄우고 우리 곽수산 씨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저 지금 수사력 낭비다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거만 보면 형렬 승인 받고 갔으니까 군사 반란 아니잖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대법원에 저거 판례가 있지 않냐. 근데 변호사님은 그렇지. 그거 근데 뒤에 걸 보면은 총 들고 국회에 가서 체포하려고 하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반항하지 않았냐. 그것도 반란이다. 100점. 맞아? 됐다.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같이 그 분노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열받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유형도 와. 첫 번째 유형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와. 첫 번째 유형도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도 대통령이 승인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오. 첫 번째는 전두환은 그때 당시에 투스타 군인이고 이성 장군이고 대통령은 최규하 국군 통수권자고 그러면 최규하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이 반란에 같이 모의했느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안 했고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다만 승인은 했지. 승인을 다 쫓아가서 강압을 준 거죠. 그렇지. 하라고. 강압을 줘서 한 거죠. 그러면 이번은 윤석열은 뭐냐 보는 거죠. 이번 윤석열 기가 막혀요. 이번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2025 헌나 8번으로 파면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위법한 직거리인데 이 위법한 승인을 하면 본인의 반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최규하는 전두환의 반란과 별도의 대통령이었고 강압을 받아서 사실상 강압을 받. 이용은 그때 당시 소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됐잖아요. 이 경우는 대통령은 그냥 거기 속에서 지시한 사람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법한 승인이 오히려 자신의 군사 반란을 성립 못하게 한다? 이런 상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네. 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예, 두 번째는 네. 투부대는 합참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합참의장. 예, 국군조직법 구조 아. 1항. 그게 바로 군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예요. 그런데 비선으로 해서 하이트리스트, 비선으로 해서 곽종근 이진으로 지금 합참의장을 배제했잖아요.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이지. 네. 정보사는 어떻게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무장 군인이 움직였잖아요. 합참의장에 대한 군 지휘권 반항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러네. 논거를 그나마 들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에서도 12.12 사건 유형에서도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5.17 쿠데타에는 그렇죠. 똑 떨어진다. 그 당시 5.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도 최규하가 선포했어요. 형식적이죠. 그것도 강압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5.18 우리 민주화 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광주에서. 네. 그때 네. 탱크 몰고 국회로 갔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반란이다. 자, 그때 그러면 지휘계통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휘계통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군인이 탱크 몰고 병기 들고 국가기관 반항했다. 국가기관에 그렇지. 반항했다. 그렇지. 그래서 반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현태가 무장군인 데리고 국회 갔잖아. 국회 갔고 반항했잖아. 고동이가 무장군인 데리고 중앙선관위 서버 들어갔으면 두 번째 유형으로 당연히 반란이지. 똑 떨어지지. 그리고 이 반란을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이면 이제 이 상식을 깨트리냐 이거야. 조은석하고 권창형은 수사력을 낭비했다고 그래. 세금 내기가 싫어. 1년에 몇 억씩 냈는데. 제가 웃지 마. 옆에서 듣다가 혹시 저는 방송 생방송하면서 걱정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쓰러지실까봐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고 저쪽이 쓰러지고 아니 이러다가 쓰러져야지. 많이 참는 거. 아니 아직 이러다가 참고 있어. 쓰러지실 오늘 거예요.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이형. 하기 환수가 참았어. 아파트에서 맨날 싸우잖아. 서로 돈 가지고. 그러니까 걔 XX라고 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모욕이야 그랬더니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날 그 퇴임하기 전에 이흥구 야 퇴임해. 그거는 모욕에 외부적 명예훼손에 구체성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냥 무례한 표현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모욕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욕을 할까 하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어머니. 참고 있다. 그렇지. 지금.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입니다.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 세금은 꼭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수억이야. 나 미치겠어 진짜. 자, 많이 참아. 이분은 지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꺾여서 화가 났고 첫째. 두 번째는 나는 합당한 고발을 했는데 나를 시간 낭비하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욕적이라서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공적 분노라고. 자, 여기서 하나 있어. 또 하나. 하나 있어. 아니 하나만 더 있어. 하나만. 도나. 이중 기소. 여기가 더 중요해. 이중 이중 기소. 기소.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 이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무슨 잘 봐.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설명해야 돼. 수산이 안고 가니까 더 좋죠? 안고 가야 돼. 이미 윤석열 등은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기소가 됐고 한참 기소되고도 재판 받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또 건으로 군사 반란으로 기소를 하면 이중 기소다. 특검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케이. 분노.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모든 국민이 오늘 이후로 뚜껑이 열리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네. 자 보세요. 이중 기소니 기각된다. 지금 이 논리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애초에 그게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장소, 행위,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우정 검찰총장 밑에 있는 박세현이가 내란 수계로도 기소할, 반란 수계로도 기소할 수, 이게 전제가 돼야 이중 기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때 선택이 내란 수계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반란 수계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고발장은 뭐냐면 나도 그거 안다. 이때에 대비책으로 형사소송법이 준비한 제도가 있다. 소장 변경. 이와 같이 그 행위, 시간, 장소가 김현태는 똑같이 국회 가서 난리 쳤으니까 지시한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축소해서 기소해 놨는데 이거를 사형만 있는 반란 수계로 공소장 지금과 변경? 같이 야 이거 늦었어. 이거 기소하면 이거 똑같은 이중 기소야라고 하려는 짓을 알고 그럴 때 바로 공소장 변경, 즉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 반란 수계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거 아니면 예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계로 내란으로. 판단해 주세요. 정확한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심판 대상으로 역사상 올려라. 야, 왜 네가 한사한테 올려줘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체육한테 뭐라는 줄 알고. 오늘 욕 안 했어요. 아니 왜 끊냐고. 좀 놀랬잖아요. 조특검! 특검 왜 끊어? 그게 바로 사초를 쓰는 심정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수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내가 쓰러지든 아니. 당신들이 쓰러지든 타당한 얘기야. 어떻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네. 이게 뭐 행정부 일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특검 일이니까 그거는 조금 가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이진수까지만 할게요. 네, 그거 하시죠. 요거는 이제 이슈가 크니까 이진수. 이진수기가 정말 심각한데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진수기가 주최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쓰레기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부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소요 사태와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착륙입니다.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나오고 저기에 그 전두환이 비서실장까지 와 있었다고 하던데 12.12 군사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허화평. 이거 어떻게 민주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저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저거? 국회에서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장이 국힘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예. 국힘 몫이 또 있더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도서관장은 그 상대당. 도서관장은 그렇게 나눠 먹기. 국회의장 쪽에서 그 회사 이 행사를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대로 강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 도서관장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제명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네.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국회 윤리위 안 꾸려지죠. 그러니까 윤리위가 지금 안 안 됐잖아. 꾸려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답니까?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게 그냥 제가 이 당을 출입하면서 되게 몇 년 전의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때 지만원 씨가 네. 똑같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당의 그게 이름이. 엄청 유명한. 그때도 그분을 모셔갖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뭐 김진태, 뭐 이종명 그런 의원들 와갖고 축사도 뭐 하고 이제 영상로도 남기고 축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해가지고 당이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님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그때를 거의 회귀한 정도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시절로.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 당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중간에 미래통합당 시절 거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기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심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김종인이가 사과까지 했죠. 그래서 가서 직접 가서 참배도 하고 무릎도 꿇고 예. 인정하고 5.18 헌법전문 싣는 거 어쨌든 명목적으로 우리 동의한다라는 걸 당론으로 정해준 상태이고 한데 지금 저 토론에 나온 얘기 뭡니까? 그거 참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 5.18 무릎 꿇느냐라는 무릎 꿇지 이야기를 말라. 전 당협 변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엄청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토론회 하지 마라. 이진숙한테 네. 연락을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은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 아무도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 축사는 하러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뭐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아. 네. 우리는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만류를 했는데 의원의 개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그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네. 근데 이진숙이 이런 거를 예측을 안 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진숙은 장동혁이 말리는 행위마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극우 뭐 부정선거 옹호하고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과 뭐 이쪽의 지지를 받는 게 장동혁이라고 하면 이진숙은 어제부로 해서 장동혁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초극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단순하게 그 벌어진 일도 문제지만 예.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의 지분까지 그냥 삼켜가지고 그쪽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처참하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전략적인 공작 같이. 네, 처참합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저희 의원실과 새역사 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의 대조명 공개 포럼 이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5.18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지만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은 토론자들의 몇몇 표현들을 문제 삼아 5.18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와 평론가들은 5.18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 재조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서 몇십 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올 경우에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예로 납북 귀환 어부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동근, 김호섭 씨의 경우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1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비밀로 묶여있던 비밀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묻혀있던 자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18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만큼 나라의 큰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에 넣겠다는 5.18을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설성입니다. 오히려 5.18 발발 46년이 지난 지금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저 이진숙을 징계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사퇴하라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일정 중에 당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했고 100여 명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진숙이라는 의원 한 명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5.18은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토론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5.18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도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가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유공자, 즉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혜택이나 입학, 취업에서의 특혜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와 연도별 지원 규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합니다.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 정의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청년들도 이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명단을 공개하라는 감정적 공방을 넘어서 공적 제도의 투명성을 충족할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공자들 역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을 반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토론회를 강행하는 이진숙,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과 상식이라는 기본조차 외면한 채 자신의 신념과 아집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더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